밤 10시 30분. 강남대로를 달리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정해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수술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메스를 잡아온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운전석의 젊은 남자가 백미러로 해철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음악 틀어드릴까요? 아니야. 조용한 게 좋아. 해철의 목소리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대리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전방에 집중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췄을 때 젊은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의학 쪽 공부를 했었거든요. 대학원에서 연구하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그만두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해철의 시선이 백미러로 향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의 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대리기사치고는 말투가 너무 정제되어 있었고 의학에 대한 언급이 해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의학 연구, 어느 분야였는데 신경외과 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셔서 그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해철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신경외과는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한 일치였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셔서 49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벌써 9년 전 일이네요. 청년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철은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서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대생이던 시절, 간호대학 학생이던 서연과의 뜨거웠던 사랑. 집안의 반대로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잠깐만. 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이 백미러로 놀란 시선을 보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내 어머니 이름 뭐라고 했지? 해철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9년을 살아온 이 청년이 정말 혹시 자신이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이서연입니다. 왜 그러세요? 청년의 대답에 해철은 등받이에 몸을 맡겼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청담성심병원 7층 원장실. 정해철은 하얀 가운을 벗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과 각종 표창장, 그리고 해외 학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의 화려한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에는 27세 딸 수빈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해철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철은 55세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신경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연간 수술 건수만 500건이 넘었고 특히 뇌종양 제거 수술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대생 시절 사랑했던 여자와의 헤어짐,
의사로서의 성공에만 매달려 소홀했던 가정. 결국 파경으로 끝난 결혼 생활. 원장님, 오늘 수술 일정 모두 끝났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해철은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일찍 퇴근시켜드렸습니다. 대리운전 불러드릴까요? 그래야겠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가. 해철은 목을 돌리며 어깨를 풀었습니다. 오늘만 3건의 수술을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5시간이나 걸리는 복잡한 뇌종양 제거 수술이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몸은 정직했습니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해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들이 오늘따라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빈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게 들어가신 거죠? 건강 챙기세요. 해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수빈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와의 만남은 한 달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성공한 의사, 존경받는 원장이라는 타이틀 뒤에서 그는 외로운 아버지였습니다. 20분 후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철은 가방을 챙기며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젊은 남자를 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해철은 뒷자리에 앉으며 자신의 차키를 건네주었습니다. 제네시스 지구10의 엔진이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존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재민은 올해 29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는 그를 여느 대리기사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또래들이 가지지 못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 아세요? 해철이 주소를 알려주자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도 그 길을 훤히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남동 쪽이시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차는 한강대로를 따라 조용히 달렸습니다. 해철은 백미러를 통해 재민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자치고는 어딘지 모르게 성숙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하신 지 오래됐나요? 아,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재민의 대답에서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해철의 직업병일까요?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그였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으세요? 사실은 재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지금은 이 일로 생활비를 벌고 있고요. 해철의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학원 연구라면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분야 연구하셨는데요? 의학 쪽이었습니다. 신경외과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해철이 놀랄 차례였습니다. 30년 넘게 신경외과 분야에서 일해온 그였지만 대리기사에게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경외과라. 어느 대학원이셨어요?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이었습니다. 뇌종양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재민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철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은 그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번 특강을 했었고 동료 교수들도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다니시다가 왜 그만두셨나요? 아, 개인적인 질문이면 답하지 않으셔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든요. 학비나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요. 재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작년 봄에 돌아가셨어요. 뇌종양이었습니다. 해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뇌종양.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매일같이 다루는 질환이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제가 의학 연구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어머니의 병을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정작 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채로 재민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전방에 집중했습니다. 해철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묘한 친근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나요?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마지막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철은 더 이상 질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 대한 궁금증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차가 한남동에 도착할 때까지 둘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해철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해철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뇌종양으로 어머니를 잃었다는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섰을 때 해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재민이 백미러로 해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 순간 해철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30년 전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의대 3학년 때 만났던 간호대학 학생.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 밤새 의학 서적을 들고 공부하는 해철을 위해 도시락을 싸다 주던 여자. 이서연. 원장님, 괜찮으세요? 재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철은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해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재민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해철의 머릿속에서는 30년 전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대학병원 실습을 하던 중 만난 서연. 처음에는 단순한 선후배 사이였지만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녀의 꿈은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철아,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의사로서 아이들을 고치고 나는 간호사로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다.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했던 말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 해철도 그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해철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의사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며느리는 비슷한 수준의 집안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서연의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집안 출신과는 결혼할 수 없다. 아버지의 단호한 반대에 해철은 무력했습니다. 의대생인 그로서는 집안의 지원 없이는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서연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가 된 해철은 우연히 서연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해철의 마음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해철아, 나 임신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해철의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는 더욱 거셌습니다. 아버지는 해철을 다른 도시로 발령을 보냈고 서연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해철은 서연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원장님, 도착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에 해철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차는 그의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철은 떨리는 손으로 대리운전비를 건네주었습니다. 재민을 바라보며 1000가지 질문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청년이 정말 혹시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재민이 차에서 내려 인사를 하며 떠났습니다. 해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해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철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뤄서 얼굴이 수척해 보였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원장실에 앉아 어제 만난 대리기사 윤재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윤재민, 29살. 어머니 이서연. 뇌종양으로 작년에 세상을 떠남. 해철은 손가락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재민이 29이라면 1996년생입니다. 자신이 서연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이 1995년 가을. 만약 그때 서연이 임신했다면 계산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해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원장님, 오늘 첫 번째 수술 준비되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와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수술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재민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재민의 눈썹 모양, 코의 라인, 입술의 형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과 닮은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해철은 혼자 원장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민이 의학 연구를 했다는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그것도 신경외과 분야를. 유전적인 영향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어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는 재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서연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만약 재민이 정말로 자신의, 해철은 더 이상 생각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오후 수술 일정을 마치고 해철은 조용히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윤재민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몇 가지 정보가 나왔습니다.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중퇴, 뇌종양 관련 연구 논문 공동저자. 해철은 그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재민의 이름이 세 번째 저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보니 수준 높은 연구였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검색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봄 이서연 씨의 부고 기사였습니다. 49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유가족으로 아들 윤재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서연이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윤재민을 남겨놓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이서연이 자신이 알던 서연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해철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더 이상의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철은 결국 대리운전을 다시 불렀습니다. 혹시 어제 그 청년이 올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하지만 온 것은 다른 기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아저씨였습니다. 해철은 실망감과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해철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습니다. 의대생 시절의 사진들이 바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은 21살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어제 만난 재민의 어떤 부분과 겹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해철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재민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30년 동안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철은 가슴이 답답해져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그 청년을 만날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청담성심병원 1층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해철의 딸 정수빈은 아버지와의 점심 약속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27세인 수빈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정 원장님 따님이세요? 돌아보니 깔끔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빈은 조금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원장님의 대리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진으로 따님을 뵀었어요. 재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빈은 그의 예의 바른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사실 원장님께 인사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의학 쪽 공부를 했었는데 원장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재민의 설명에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수술 중이실 거예요. 2시쯤에 끝나실 텐데. 아, 그렇다면 조금 기다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아버지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둘은 함께 탔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면서 수빈은 재민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또래 남자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성숙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분야 공부하셨어요? 신경외과 쪽이었습니다. 뇌종양 연구를 했었어요. 와, 그럼 아버지와 같은 분야네요. 아버지도 뇌종양 전문이세요. 수빈의 말에 재민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 원장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7층 로비에서 둘은 해철을 기다렸습니다. 수빈은 재민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대리운전도 하고 과외도 하고 힘드시겠어요. 수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져서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혼자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뇌종양이었어요. 수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치료하는 질병으로 어머니를 잃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재민은 수빈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해철이 수술을 마치고 나타났습니다. 수빈과 함께 있는 재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 아빠, 이분이 며칠 전에 아빠 대리운전 해드렸다는 윤재민 씨예요. 아빠께 상담받으러 오셨대요. 해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왔다니. 아, 네. 그런데 수빈이랑은 어떻게? 아까 로비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따님분이 정말 친절하세요. 재민의 말에 수빈이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철은 둘 사이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재민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금 수빈과 재민은. 해철은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상담 받으시겠다니 원장실로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재민이 해철을 따라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빈은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재민에 대한 호감이 역력했습니다. 원장실 안에서 해철은 재민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며칠 전 어둠 속에서 본 것과는 달리 밝은 곳에서 본 재민의 모습은 더욱 생생했습니다. 코의 모양, 눈썹의 형태,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재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중퇴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다시 공부를 계속할지 고민이 되어서요. 해철은 재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네.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지금은 혼자 생활해야 하니까.
재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해철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재민이 나간 후 해철은 혼자 원장실에 남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재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패턴, 심지어 손가락을 움직이는 습관까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해철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해철은 병원 행정팀에 부탁해서 재민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가족관계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재민, 1996년 3월 15일생, 서울 강북구 출생, 모 이서연, 부미상. 부미상이라는 글자가 해철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해철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사설조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이서연의 과거 행적, 임신 시기, 출산 병원까지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서연은 1995년 12월부터 1996년 3월까지 강북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임신 초기 검진 기록을 보니 임신 시기는 1995년 10월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해철은 자신의 다이어리를 뒤져보았습니다. 1995년 10월. 전공의 2년차였던 그때 서연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재민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해철은 며칠 동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 어머니마저 잃고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빈과 재민 사이에 묘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재민을 본 이후 수빈은 몇 번이나 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빠, 윤재민 씨는 어떤 분이야? 상담은 잘 되었어. 혹시 연락처 있어? 해철은 수빈의 관심을 눈치챘습니다. 27살 딸이 또래 남자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편 재민도 수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아와서는 수빈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그날 밤 해철은 서연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강북구의 한 공동묘지에 있는 소박한 묘비였습니다. 이서연 1975에 2024. 단순한 묘비명이었지만 해철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49세의 나이에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다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철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산 것에 대한 죄책감, 힘들게 홀로 아들을 키운 서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재민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묘지를 나오면서 해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재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해철은 일부러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민을 지정해서 요청했습니다. 운 좋게도 재민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9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재민을 만난 해철의 얼굴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재미는 조금 의아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한강공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재민 씨. 해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름을 부르며 말을 시작하니 재민도 긴장했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번에 상담받으러 왔을 때 말인데,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봐도 될까요? 재민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이야기는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해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미는 백미러로 해철을 바라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셨어요. 소아병동에서 일하셨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해철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서연의 꿈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하셨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일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병이 악화되셔서. 혹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의대생과 사귀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는 재민이 완전히 놀랐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해철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어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의대생과 사귀었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해철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대생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어머니는 그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슬퍼하셔서 자세히 묻지 못했어요. 다만 재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버지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널 찾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도 하셨어요. 해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아. 네. 어머니 성함이 이서연 맞죠? 네, 맞는데. 원장님, 왜 그러세요? 해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나는 의대생이었고 내 어머니 서연이와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재민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럴 수가. 너의 나이, 출생 시기, 어머니 이름, 모든 것이 일치해. 그리고 널 보면서 확신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해철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민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29년 동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갈라져 있던 부자가 마침내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해철과 재민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99.9% 일치.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습니다. 해철의 병원 원장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둘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시간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재민이 처음으로 해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재민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해철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빈이에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하려고 해. 주빈이도 알 권리가 있어. 해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주빈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재민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던 상황이어서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철은 수빈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재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수빈은 재민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빈아, 앉아봐.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해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민이는 너의 오빠야. 수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라니. 무슨 말이야? 30년 전 아빠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그때 그 여자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바로 재민이야. 수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감을 느끼던 남자가 자신의 친오빠라니. 진짜야?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재민이는 분명히 내 오빠야. 수빈은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도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나도 몰랐어. 오빠. 수빈이 재민을 오빠라고 부르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잡하고 기묘한 운명이었지만 결국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해철은 재민을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민은 대학원 복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철이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 수빈은 재민과 함께 어머니 서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새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재민 오빠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동생도 생겼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해철도 서연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재민이를 찾았어. 앞으로는 내가 잘 돌볼게.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재민이 해철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이제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재민아. 해철도 아들을 부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빈도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어진 혈연의 끈.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혹하지만 때로는 기적처럼 따뜻합니다. 해철과 재민 그리고 수빈의 가족 이야기는 그런 기적 같은 만남의 이야기였습니다.